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내과의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동네의원 원장 곽경근입니다. 오늘 그 비욘드에서 그 내 몸의 닥터에 대한 한 세션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승원 원장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승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방송하게 됐습니다. 뭐 서투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잘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성질환 관리, 그러면 이제, 보통 급성질환으로 대비되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의료에서 사용하는 만성질환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의료에서는 전염성 질환, 또 비전염성 질환, 이 비전염성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염성 질환과 만성 질환의 그 원인과 병태 생리의 차이에 기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WHO에서는 매년 인류 사망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데 2000년 초부터, 그러니까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에 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만성 질환자들의 사망이 전염성 질환의 사망을 넘지 않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 인류의 사망 원인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 원인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 잘 관리하자는 의미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 어원에 따라서 나눠보면 전염성 질환은 커뮤니커블 디지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인균이 확실히 규명이 된 그런 질환을 전염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요. 만성 질환은 그 전염 원인이 없는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차이 또 환경적인 요인에서 얻어는 질환을 만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 질환의 예를 들어보면 말라리아나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 그 다음에 수두 같은 흔히 예전에 봤던 이런 감염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전염성 질환이라고 분류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또 뇌출혈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이런 질환군을 통틀어서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 질환은 원인이 뚜렷하죠. 여기 보면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만은 코로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에 의한 질환도 들 수 있겠고요. 세균성 이질 또는 폐렴과 같은 세균에 의한 건 또는 진균증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원충에 의한 질환이 발생한 것들을 전염성 질환의 원인이 되겠고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백신도 맞고 독감 백신도 맞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또는 뇌수막염 구균 백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하는 백신들은 이런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치료 역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또는 항원충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차이,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예방 방법은 환경을 좀 좋게 바꾼다든지 생활 습관이나 또는 그 식이 습관들을 건강한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만성질환이 발생한 후라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 또는 생활 습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예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이런 그 만성질환에 가장 그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주요 원인으로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그 4대 카테고리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많은 인류 사망 손실도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도 커서 이거에 대해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분의 1로 줄이자는 액션 플랜도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그럼 WHO에서 잠깐 전 슬라이드를 잠깐 볼까요?
WHO에서는 사망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좌측에 보시는 요 사망 통계 그래프가 이제 1999년에 발표된 건데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위에 그 감염성 질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염성 질환 외에도 되게 대등하게 발생했었습니다. 90년대 말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그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고 만성 질환의 사망이 훨씬 커지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만성 질환 발생 비율이 훨씬 늘어난 그런 폭발적인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2005년도에 한 내입한 사망 통계의 데이터,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내한 사망 통계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평균 여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악성 신생물에 의한 이게 암인데요. 암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형인 심장 질환이 뇌혈관 질환을 좀 앞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식이 습관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 또는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른 세균성 질환은 많이 줄었으나 폐렴에 의한 사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한 사람들의 원인별로 구명해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에서 아까 기인한다고 되어 있고 또는 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바이오타임즈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애가 앞으로 무엇으로 어떤 원인에 사망할 건지 이런 예측을 한 데이터를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999년도에는 감염성 질환이 또는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다른 원인이 거의 60%에 육박했는데 2020년, 19년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런 사인들이 감염성 질환을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3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추이는 요거는 이제 건강심사평가원이 환자를 진료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21년인데 고지혈증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하고 부합하고요. 또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이제 진료 현황을 보면 연도별 고혈압 환자 수는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좌측에 그래 보이는데 고혈압의 유병률은 거의 30% 육박하고 있지만 인지율은 내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고혈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인지율은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치료율은 그거의 이제 7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않고 있으면 합병률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또 치료만 받으면 되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치료의 목표가 잘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치료를 적절하게 잘하느냐가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 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조절률이 겨우 56%밖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현재 당뇨 현황은 30대 이상에서 성인 6명 중에 1명 정도로 지금 당뇨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현재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당뇨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고혈압 당뇨 그랬었으면 아마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성인형 질환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는 청장년층에서도 발생 비율이나 유병률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식습관이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영양이나 그런 것들의 변화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런데 당뇨병 관리 수준은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비율이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더 잘해야 건강한 이제 미래, 건강한 노년을
좀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에서 심장센터에서 심장병원 소식지를 이제 매달 내고 있는데 일반 환자들 보기 쉽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젊은 고혈압층이 2003년 10월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젊은 고혈압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를 하는 이유하고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놨는데 주된 내용은 식이습관과 운동습관 이런 것들이 고혈압에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혈압이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평균 여명이 길어지니까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고 위험해진다. 네,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면 훨씬 더 위험한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잘 조절하면 혈압 조절 목표까지 도달하고 당뇨를 당화혈색소를 당화혈색 조절 목표까지 도달을 하면 임상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수많은 연구들에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국에 있었던 하나의 환자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압 조절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래 혈압이 90, 85, 그 다음에 80 이렇게 아래 혈압을 낮게 조절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드는 파란색 혈압은 좀 높고요. 녹색 막대는 좀 혈압이 중간 정도고 하늘색 막대는 이게 조절이 잘 되는 건데 조절할수록 합병률이나 그 다음에 사망률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데이터가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는 어떤 연구에든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당뇨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행해진 제일 유명한 연구인 UKPDS라는 연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당화혈색소를 1%를 감소하면 당뇨에 관한 모든 합병증은 21% 정도 감소할 수 있고요. 세세하게 각 합병증들을 열거해서 나열을 해보면 하지절단은 43% 줄일 수 있고 미세혈관 질환은 37% 줄일 수 있고 백내장,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며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가 시작되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구가 지속되어 있는데 일관된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당뇨병 고혈압은 조절이 잘 되면 될수록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 연구들은 당뇨병에서 특히 당뇨가 발생한 초기 대응이 향후 노년기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유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 진단 당시, 고혈압 진단 당시 훨씬 조절을 잘하면 잘할수록 같은 기간 동안 고혈압 당뇨를 잘 조절하고 대응을 해왔어도 일찍 조절을 잘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고혈압하는 각자의 당뇨 고혈압 학회에서도 이제 당뇨 고혈압을 진단받는 환자들한테 약만 또는 처방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학회나 또는 다른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고혈압 학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혈압관리 토크 콘서트라는 걸 열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강사로 등장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약 먹는 거 외에도 혈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몽하고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면 고혈압 학회에 들어가 보시면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가정혈압 측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 측정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방법도 쭉 열거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같은 혈압을 조절하는 환자들이라도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들을 군해서 훨씬 더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연구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만성질환, 고혈압, 특히 고혈압에 있어서 이제 관리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자기관리 교육을 해봤더니 요거는 한 연구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한 42개의 연구 논문을 종합해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도 포함되고 있는 종합해서 봤더니 당뇨 자가혈당을 모니터링 환자들은 자가혈당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 당화혈색소는 같더라도 다른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26%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질환 관리가 얼만큼 약 먹는 것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5월 말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이제 본사업 일반 진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정확한 날짜는 공표가 되진 않고 있는데요. 심사평가원과 복지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걸 위해서 전산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8월 말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전산 시스템 개발이 조금 늦어서 9월로 조금 느려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확인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4개의 지역에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원주시, 무주군 이렇게 4개 지역에서 했는데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분석도 하고 효과에 대한 평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지역을 이제 했던 평가가 계속 좋아서 지역을 계속 늘려서 2023년에 왔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실시한 1차월의 만성질환 관리의 본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 시기는 2024년 9월 정도가 되겠고요. 참여 지역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자기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교육 상담도 하고 또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혈당과 혈압 같은 것들을 병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SNS나 쌍방향 문자 같은 걸로 또는 전화 같은 걸로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생활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각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각 스텝에 있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이 20%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향후 이제 정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환자 본인 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성질환 관리는 의사하고 대면 진료를 하면서 환자 약문처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관리 계획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환자들은 비대면 관리로 환자의 자기 당을 관리하거나 혈압에 대한 것들을 병원에 적어서 보내주면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환자 관리를 병원에서 도와주고, 또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이런 대면 진료를 하게 될 때 이전의 데이터와 그 자가 정보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 세워서 환자를 아주 건강한 이제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라는 제도로 만성질환 관리 또는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기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 그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만성질환 관리제에서는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로 본인 부담금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더라도 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프로그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에서 대사성 질환으로 판명이 되신 분들은 예방형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실천이라고 해서 많이 걷거나 또는 운동하거나 허리 둘레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강 개선에 대한 지표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건강을 실천에도 포인트로 받고 건강 개선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서 그 포인트는 쌓아뒀다가 진료비나 이런 것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관리형 제도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분은 관리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거고, 요거는 자기가 진료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에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로 어플에서 관리형이나 예방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만성질환 관리의 그 흐름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했던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대 연구하고 연세대 연구 또는 환자 만족도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신동수 교수님께서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는 들고 오진 않았는데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만성질환 관리는 만성질환 관리를 받았던 환자들하고 만 받았던 환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만성질환 관리를 받았던 환자들은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률이나 병원 이용률, 응급실 이용률, 입원 이용률이 훨씬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환자들은 더 병원에 더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것들도 병원에 많이 더 보내줬고요. 이런 걸 토대로 잘 관리했더니 환자들의 건강도 더 좋아지고 또 환자들의 총 의료비 지출, 이 고혈압 당뇨에 대했던 총 의료비 지출도 더 적었다는 비용 효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환자들의 만족도에서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동네 의원 선생님들은 만성질환 관리,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진료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만족도가 높았으나 만성질환 관리를 받았던 환자들은 중에서는 조금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최근 만성질환 관리 효과에 대해서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조재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개발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만성질환 관리를 의사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툴을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 비욘디라는 프로그램으로 동네 의원에서 비욘디 프로그램을 써서 만성질환을 관리했던 경우하고 만성질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자들하고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분석한 내용인데요. 초기에 더 높았던 당화혈색소가 높았던 참여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진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동등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초기에 만성질환으로 이제 받았다고 원했던 환자들의 일부는 이제 환자가 개인의 여건상 만성질환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이 데이터 끝에 이렇게 올라가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번째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를 꾸준히 받았던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지표율은 점점 낮아지고 훨씬 더 잘 조절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향이 저는 의사로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성질환 관리는 이제 진료뿐만이 아니라 환자한테 자기 질병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나 상담도 해주고 치료 계획을 갖고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 질문을 이제 이승원 선생님하고 하나씩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윤이님께서는
당뇨병 진단받고 1시간 영양사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개개인마다 식이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먹는 종류도 다르고요. 정확한 칼로리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당뇨 환자에서 몇 킬로 있는 사람은 얼만큼 드셔라 이러는데, 우리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느니라 자기가 먹는 칼로리를 매일 계산해서 알 수는 없고요. 그 칼로리를 매우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 맞춤형 치료, 각 개개인에 대해서 그 개개인의 적절하게 맞는 치료 방법,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함인데 1시간 동안 진료를 받으셨으니 매우 잘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만성질환 관련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나요? 스타틴 같은 거 되게 오래된 걸로, 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쓰는 거 보면 그만큼 좋은 게 개발이 안 되고 있나 싶어서요. 스타틴 19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 역사에 보면 뭐 오래된 약은 아닙니다. 사실 당뇨 약제는 인슐린은 지금 1980년, 90년대 초에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슐린이 개발될 때만 해도 의사들 기대는 아마 모든 당뇨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슐린 하나만 갖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게 당뇨병이고요.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고혈압 약은 전체적으로 다 그걸 다 대응하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학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약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약제들이 속속들이 개발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타틴은 굉장히 좋은 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은 지금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접하는 그런 연구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뭐 수만 편 될 겁니다. 이런 연구들에서 스타틴은 굉장히 좋은 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이면 고혈압 약 먹어야 합니까? 숲길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1990년도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이때는 스테이지 1, 2, 3, 4 고혈압을 나눠서 160에 95까지는 한 3개월 좀 생활습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생활습관도 교정하고 식기순환 교전하고 이런 것들을 한 후에도 그래도 140에 9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에 됐던 연구들은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고혈압의 치료 목표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 목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40이면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평가대학 중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으로는 140이면 경과를 지켜볼 수 있지만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환자분이라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고혈압 습관에 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내시경 했는데 괜찮은데 계속 위염 소화 불량이 이어지면서 위내시경 또 해봐야 될까요? 위내시경 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내시경 해서 괜찮았다는 얘기는 위내시경 했을 당시에 위내시경상에 위에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제 큰 합병증으로 진행할 그런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 후에도 우리는 위는 늘 매우 많은 음식과 또 매우 많은 그 스트레스들하고 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급성 위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위염은 이제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셔서 경구약 치료하시면 되게 빨리 좋아지는데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내시경도 필요하고요. 또 부위가 배 안에 있는데 그 주위에는 간이나 뭐 다른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들에 의한 발생한 이런 장기들에 의해 이상 때문에 발생한 통증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금이라는 게 약제비 깎아주는 건가요? 좀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건강에 해를 입었을 때에는 건강이 해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더라도 진료는 받아야 된다는 진료는 적절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시작된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국민건강제도로 보면 건강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환자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재정 효과 비용을 분석해 본 연구를 좀 보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종합병원 방문이나 응급실 방문 또 입원율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재정으로 내오는 그런 금액을 훨씬 사용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약제비를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자기 건강에 관리를 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더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봄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당화혈색소가 6.5에서 6.1로 떨어지긴 했어요. 아직 약은 안 먹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운동을 해서 살을 뺐어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일부에서는 6.0에서 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6.5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라, 치료를 시작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생활 습관과 식단으로 6.5에서 6.1로 떨어졌다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약을 더 써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근거들은 있긴 하지만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로 유지를 잘 하면 약을 쓰나 안 쓰나 향후 합병증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 모니터링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착하니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저는 당뇨 전 단계에서 당화혈색소 얘기하는 거겠죠. 6.1에서 5.8로 내려갔습니다. 식단 조절에서 2달 동안 체중을 2kg 뺐고요. 현재는 45kg. 굉장히 날씬하십니다.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마른 당뇨 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지금 루푸스, 포도막염, 베체스 안타깝긴 한데 더 눈이 안 되니 당뇨로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 관리 방법이 중요한데요. 일단 착하니께서는 기저질환이 있으시네요. 루푸스, 포도막염, 베체트. 루푸스에서 포도막염은 생길 수 있고 베체트병 이런 게 같이 생길 수 있긴 한데 심해지면 루푸스나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돼 있고요. 그게 당뇨보다는 지금 당장 훨씬 급해서 그 약의 치료를 루푸스나 포도막염, 베체트라는 질환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루푸스나 포도막염, 베체트도 만성질환이긴 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만성질환이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당뇨의 고위험 균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마티스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리를 잘 하시면 지금 정도라면 루푸스, 포도막염만 잘 치료하시면 당뇨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나이를 들면 혈압이 좀 높은 게 좋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요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고령군, 보통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5세 이후, 70세 이후에 환자들만 모아서 혈압이 좀 높은지 아니면 더 낮아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지 더 좋은, 어떤 게 더 향후에 더 좋은 결과를 맺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에는 이제 대부분의 결과들은
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혈압을 좀 낮게 조절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망률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건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혈압이 좀 낮은 게 좋은데 이 나이는 자기 시간적 크로놀로지컬 에이지가 아니라 시간적 나이가 아니라 피지컬 에이지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65, 70인데 나는 60세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60세에 맞춰서 혈압 조절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자기 신체 연령을 반드시 좀 평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이가 들면 혈압이 좀 높은 게 좋다고 들었는데는 맞진 않습니다. 일부 중풍이 뇌졸중이 발생했던 환자들 중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한 급성 시기엔 혈압을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들이 훨씬 임상 예후가 좋아서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혈압이 좀 더 낮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의학적인 결론은. 김한결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70세 여성인데 당뇨약, 고지혈증약 먹고 있는데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도움 말씀드립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가 혈압엔 두 가지 혈압이 있잖아요. 높은 혈압이 있고 낮은 혈압이 있는데 높은 혈압을 이제 수축성 혈압, 나중에 이완기 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들어가면 수축성 혈압과 이완기 혈압 이 차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런 커지는 원인은 이제 혈관 경지성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혈관이 이미 데미지를 입어서 점점 입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본태성 저혈압이 같이 오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혈압을 조금 올려주는 제제가 있습니다. 진료받은 선생님께 가시면 그런 약제하고 같이 쓰셔서 높은 혈압은 내리고 낮은 혈압은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디가 너무 재밌네요. 착한 맛 던지네 스톤케. 네. 고혈압과 천식으로 내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좌심실 비대로 프리토 플러스 40에 12.5 아모디핀 5mg을 먹고 있고 혈압을 120에 70으로 유지 중입니다. 이뇨제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다이크로진만 먹으면 유산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각각 만성질환 관리제 설명할 때 각 개인마다 또 각자마다 이제 식기 습관도 다르지만 유전적 특성도 달라서 굉장히 맞춤형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로는 요산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요산 수치가 이제 검사실마다 다르지만 요산 수치가 7.0 이상이면 요산이 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요산이 올라가면 혈압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산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혈압이 120에 72 정도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이뇨제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클로짓 이외에 다른 이뇨제도 있긴 합니다만 이뇨제가 이제까지 고혈압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이익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졌고 큰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이크로짓 굳이 빼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진료받으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해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9월쯤 되면 만성질환 관리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태에 비해서는 의학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의사들을 평가를 해보면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특히 선진국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만성질환 관리 환자들을 잘 관리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약물 투여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자기 건강한 미래를 꼭 챙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상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